곤, 나광호. 봄바람 살랑이는 호숫가에 여린 봄 햇살이 비처럼 쏟아진다. 잔잔한 호수 위로 물빈을 반짝이고 물결인지 곤인지 파도가 가장자리로 다가와서 신경을 고추 세우는데 풀숲에서 개구리 한 마리 퐁당 물속으로 뛰어든다. 사금파리로 물수제비 뜨듯 물결이 밀려나가고 슬그머니 떡밥을 던져주자 송사리 때 몰려들어 물속에 담근 발등을 뜯는다. 곤이라고 했다. 북극에 사는 물고기였다. 곤이 붕세가 되면 몸이 얼마나 큰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중국의 성인 장자가 말하기를 붕세의 날개는 수천이나 된다고 하였기에 사람들은 그러하다고 믿고 있었다. 저녁 무렵 주울산이 호숫가로 내려앉았다. 석양을 듬뿍 담은 모습이었다. 양쪽 귀를 치켜 세운 균형미가 조화로운 산세를 이루고 있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수경에 비친 산골짜기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여유롭게 노늘고 있다. 석양빛에 투영된 큰 가물치가 분홍돌고래처럼 보였다. 분홍돌고래는 남자로 변신하여 아마존의 처녀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왕대필이라는 청년이 큰 가물치를 닮은 듯 보였다. 문경에는 진산으로 주울산이 솟아있다. 산중에서 의연한 우두머리가 있는 산이다. 그리고 문경세제를 가슴으로 품고 있다. 문경세제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들다는 높은 고개이다. 이 고개를 기점으로 남과 북으로 길게 조령 산맥이 이어지고 이 조령을 기준으로 동서로 경상도와 충청도로 나뉘고 경상도 남쪽 지역을 우리는 영남 지역이라 부르고 있다. 경상도의 문경읍에는 할이라는 마을이 주울산을 고즈넉이 바라보고 있다. 주울산을 수호신처럼 떠받치고 있는 마을이다. 뜰 앞에 내려서서 주울산을 바라보면 산맥의 전기가 석가래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김정임이라는 처자였다. 그녀는 자라면서 주울산 전기를 온몸으로 받고 자라는 듯 당차고 담대했다. 그런 그녀가 커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성의 눈을 뜨게 되자 펜팔을 주고받으며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그리고 100일이 되는 날이 오면 백송이 장미를 들고 만나자는 약속까지 하였다. 학수고대 하는 그날이 되었고 남자친구가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하여 꽃단장을 하고 버스를 탔다. 약속 장소로 가는 동안 정임은 들뜬 가슴에 설렘으로 창밖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다. 안동역에 도착을 한 정임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남자친구를 기다렸다. 그런데 약속했던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그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정임이 생각하기를 그 친구가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자기 이상형이 아니라서 그냥 돌아갔다는 억측을 하면서 소박을 맞았다는데 화가 치밀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레코드 반 가락만이 역사에 메아리 치고 어처구니가 없어 심드렁이 무안해하고 있는데
한 군인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을 건다. 첫 휴가를 나와 자대로 복귀하는 중인데 시간이 있느냐고 물었다. 기가 훤칠한 단발머리를 한 정임은 청순한 모습으로 군인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일병 계급장을 단 군인은 군기가 바짝 들어 보였다. 순간 정임이 생각하기를 별난 꼴불견이 다 있어 하고 속으로는 불쾌했으나 펜팔 친구에게 대짜 맞은 오기가 발동해서 꽝 대신 닭이라고 퉁명스럽게 시간 있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런 계기로 두 사람은 인근에 있는 역전 찻집으로 함께 들어갔다. 찻집은 지하에 있었는데 출입문을 열자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촉구 구슬 같은 전구에서 새어나오는 조명이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임은 비어있는 구석진 자리로 가서 앉았다. 잠시 후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의 찻집 아가씨가 다가와서 주문받고 따뜻한 물컵을 놓고 간다. 정임은 찻집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아 사방을 두리번거려 보았다. 어두침침한 분위기여서 시야가 흐렸지만 건너편 테이블에는 옷을 걸친 듯 안 걸친 듯한 아가씨가 손님과 토닥거리며 주방을 향해 큰 소리로 이모, 여기 쌍화차 둘 하면서 깔깔거리는 모습이 상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테이블에는 정임이 바라보기 민망하게 아가씨가 남자의 아래도리에 손을 얹고 아양을 떠는 모습이 어렴풋이 눈에 띄었는데 그럴 때마다 흡족해하는 남자의 표독한 표정이 야만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정임은 군인 일병과 마주 앉았지만 낯설고 겸연쩍어서 커피로 마른 입술을 계속 축이었다. 다만 몇십 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나절이 지나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답답함에 피로감을 밀려들면서 일병 아저씨가 빨리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런 생각이 텔레파시로 통했던지 상대방이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군인 일병 왕대필이라고 통성명을 한다. 정임은 이미 명찰과 계급장을 보았기에 왕대필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정임을 보고 학생이냐고 묻는다. 정임은 섬뜩했다. 학생티를 벗어보려고 꽉 낀 청바지와 얇은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 가는 허리, 도드라진 가슴이 성숙하게 보였을 텐데 일병 왕대필의 눈은 예리했다. 그런 물음에 정임은 사실대로 여고 졸업반이라고 답을 해주었다. 군인 일병 왕대필은 정임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군대 얘기로 주절거렸다. 정임은 남자들의 세계가 궁금하여 싫은 표정을 짓지 않고 귀담아 들어줬다. 그런 정임의 표정을 보고 왕대필은 더욱 신이 나서 소속 부대가 있는 부산의 명소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영도산 공원, 자갈치 시장, 낙동강 학원, 에덴 공원, 해운대, 태종대, 송도 케이블카 등등 소개를 하는데 정임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명승지였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자기를 면회 오면 명승지를 구경시켜주고 영도 다리를 틀어올릴 때 자갈치 시장에서 맛있는 회를 떠주겠다고까지 한다. 그렇게 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눈 시간이 꽤 지나갔고 헤어지기 아쉬운 듯 안절부절 불안해하던 왕대필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는 열차 시간이 되었다고 하며 찻집에서 나왔고 왕대필과 정임은 아쉬운 미련을 남기고 작별을 고하게 되었다. 숲속에서 돌 굴러내리는 천둥소리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서 정임은 뒤를 돌아다 보았다.
한바탕 거센 바람이 휘젓고 가는 소리였다. 비가 오려나 근심스럽게 하늘을 쳐다보았다. 북망산 너머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왔다. 엄청나게 컸다. 지구를 한꺼번에 덮을 것만 같았다. 장자가 말하기를 붕새의 날개는 삼천리 크기요. 한번 바람을 일으키면 구만리를 난다고 하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조금 전에 돌 굴러내리는 소리는 붕새가 바람을 일으키는 천둥소리 같았다. 정임은 조심스레 하늘을 또 올려다보았다. 이젠 하늘 전체가 먹구름으로 뒤덮여버렸다. 웬 먹구름이? 곤히 붕새가 내려나 보네. 바다 위로 태풍이 불어야 저 붕새가 날아갈 텐데. 사람들은 작은 물고기인 곤이 왜 붕새가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다. 일찍이 경허선사가 말하기를 근원으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내용인즉슨 인간사, 삶의 철학이 담긴 소역이었는데 학의 다리는 비록 길지만 자르려 하면 근심이 되고 오리의 다리는 짧지만 이으려 하면 걱정이 된다. 바루는 자리가 필요 없고 조리는 세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참으로 딱 들어맞는 이치였다. 요구를 졸업하고 나서 정임은 대학에 가지 않았다.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으나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았다. 공부의 몫은 남자들 차지라고 하였다. 여자아이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의지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탓하기도 무모했다. 가정 형편이 좋으면 걱정이 없으련만 더는 부모님의 허리를 휘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에 고분고분 잘 따랐는데 지금에서 돌이켜 생각해보고 있으면 자신은 일찍 철이 든 효녀였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마음을 달랬다. 그동안 정임은 특별하게 할 일도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갑갑하고 맹맹한 시간을 탈피해보려고 여행을 생각하였다. 부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곳에는 정임이 중학생의 시절에 시집을 간 사촌 언니가 있었다. 고향 하리 친정을 다녀갈 때마다 한번 놀러 오라고 자주 말을 했었다. 여고를 졸업하고 나니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이참에 내려갈 볼 생각을 하였다. 언니 집에 간다고 하면 엄니도 다 근처자가 외박하는 것에 걱정을 덜게 되고 설득이 될 수 있어서였다. 그렇지만 정임의 마음속에는 첫 휴가를 나와 기대하는 날 안동역에서 만난 왕대피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울 밑에선 개나리가 노란 꽃잎을 물고 나왔다. 따뜻한 봄바람이 남에서 불어오고 새실 가지마다 연록의 잎새들이 작은 햇살에 춤을 추었다. 보는 눈이 즐겁고 꽃내음이 향기로웠다. 가슴으로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 먼 산 뻐꾸기 울면 소식 올까 기다려지는 마음이었다. 어머니, 여행 좀 다녀올래요. 야가 뭐라 하노? 무시라. 부산에 있는 작은 언니가 졸업했으면 한번 놀러오라 하길래 며칠 다녀올게요. 작은 언니 확실히 맞나? 하긴 전화 안 해봐도 돼? 참말로? 엄니도 딱하네요. 전화로 확인해보세요. 정임은 엄마 허락까지 받았겠다. 부산에 다녀올 생각에 들떠있는데 때 아닌 봄비가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졌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탓인지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는데 안개비도 이슬비도 여우비도 아닌 집중호우였다. 작달비, 모닥이 비를 퍼부었다. 금세 논밭으로 도랑이 나고 성난 악어처럼 황토물이 꾸불거렸다. 한창 익어가는 봄 기운마저 도망치게 하여 망가뜨려 놓았다. 정임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봄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야속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나고 날씨가 맑아졌다. 외출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 이번 주말쯤에 부산에 내려갈 생각을 하고 열차표 예매하러 문경역으로 나갔다. 역 대합실에는 봄나들이를 준비하는 상층객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열차표를 끊고 나서 혹시나 하고 예전 펜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역시나 받지 않았다. 괜한 전화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속상했으나 마음을 다분히 가라앉히고 시장 골목을 돌아다녔다. 주전부리로 군것질을 하면서 여행용 가방과 운동화도 새로 한 켤레 샀다. 주말 아침이 되었다. 여행용 가방을 들고 어머니에게로 가서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식사 잘 챙겨 드시래요? 하고 인사하는데 그래 몸 조심하고 도착하면 꼭 전화해라. 그렇게 어머니는 몇 마디 당부만 하셨다. 정임은 열차를 타자마자 누적된 피로 탓인지 이내 곧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언니가 보이고 왕대필이 아른거렸다. 모두가 환한 모습으로 반겨주었다. 그 모습에 감동하여 실없는 웃음을 보였었나 보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주변의 입석 승객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정임을 쳐다보았다. 달콤한 꿈이 사람을 무안케 하고 말았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는 부산에 도착하면 어디로 먼저 갈까 생각에 잠기었다. 언니 집에 간다고 어머니에게 말한 것은 일종의 구실에 불과했으나 그렇다고 언니 집으로 안 갈 수도 없었다. 어머니는 반드시 언니 집으로 확인 전화를 할 테니 말이다. 어느 부모나 다 큰 계집이 혼자 밖을 쏘다니는 것은 걱정거리가 된다. 그래서 언니 집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중앙선 열차를 타고 내려온 정임은 부산진역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탔다. 30여 분 지나고 나니 남천동에 닿았다. 언니는 남천동 바닷가에 있는 삼익비치에 살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최고급 아파트였다. 정임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려 보았다. 아파트 단지가 기풍이 있고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말로 고급 아파트 단지라는 것이 실감이 났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기를 언니는 시집을 잘 갔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정임이 자신도 그랬으면 하는 기대심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언니, 정임이 왔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네 엄마한테 방금 연락받았다. 서툰지 못하게 단속 잘하라 하신다. 벌써 전화를 다 하시고 언니 저 바보 아니에요. 제 앞가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도 돼요. 얘는 대학에 못 가서 서운하니? 그래서 도피를 한 거지? 이참에 좋은 사람 만나서 언니처럼 일찍 시집이나 가렴. 그럼 언니가 도와줘요. 정임이가 어디를 가든 엄마가 전화 오면 언니 집에 잘 있는 것으로 확인해줘요. 너 벌써 애인 생겼니? 혹시 애인이 부산에 있어서 엄마한테 언니 집에 간다고 핑계대고 왔지? 아무튼 못 말리는 게 집애야. 정희는 첫날 밤은 언니 집에서 잠을 잤다. 집이 광안리 해변이라서 밤새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곳에서 하룻밤은 파도 소리로 잠은 설쳤지만 바다가 없는 문경 두메 산골보다는 답답함이 사라지고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정임은 언니에게 늦을지 모르니 걱정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 일찍 집을 나왔다. 그리고는 왕대필이 근무하는 부대로 가서 면회 신청을 했다. 군부대는 언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정문에는 2명의 군인이 보초를 섰다. 한 사람은 총을 어깨에 메고 또 한 사람은 권총을 찼다. 면회를 왔다고 하니까 면회실을 안내해 주었다. 면회실 담당 하사에게 신청서를 써서 냈다. 하사는 내 손으로 전화를 하고는 곧 외출 준비를 하고 나올 테니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눈치를 주는 것이 일병 왕대필에게 면회 온 여자가 있다는데 의아하다는 표정이었다. 큰 키에 긴 머리를 한 청순한 여자가 면회실에서 다소곳이 앉아 있으니 면회실 안에 있는 다른 군인들도 심란해하는 느낌이었다. 자꾸만 정임을 쳐다보는 것이 그러했다. 대략 30분쯤 기다리고 있으니 왕대필 일병이 면회실로 나왔다. 오빠, 여기. 응, 안녕. 잘 지냈어? 왕대필이 초병 선임에게 외출을 신고하면서 중성이라고 거수경례를 했다. 일병이라서 군기가 확실히 들어 보였다. 밖으로 나온 정임은 대필 오빠의 팔짱을 꼈다. 다정한 연인처럼 시내버스를 타고 중심가로 나왔다. 약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시내버스는 남포동에 도착했다. 부산에서는 남포동, 광복동 일대가 제일 번화가였다. 영도다리가 있는 경계로부터 남포동이 이어지고 바닷가 쪽으로 자갈치 시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124계단을 올라가면 영두산 공원이 있고 영두산 공원에는 120m 높이의 부산 타워가 솟아있다. 해발 69m의 영두산 공원에 설치된 탑의 정상은 해발 189m에 달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초 정도 오르면 부산 일대 전경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시골 처녀의 황홀한 외출을 실감나게 해주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정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빠와 함께 전망대에 올라갔다. 사방으로 돌아보면서 부산의 전경을 감상하였다. 아름다운 전경에 무아지경에 빠져들고 설레임이 극치로 다가왔다. 멍하니 영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대필 오빠가 다가와서 그만 내려갈까? 그래요. 멋지게 잘 봤어요. 부산타워에서 내려온 정임은 화신백화점 옥상에서 남포동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통해서 거리로 나왔다. 4차선 큰 길을 건너 자갈치 시장으로 걸어갔다. 수산물센터에서 방어와 전복, 멍게, 해삼, 낙지를 샀다. 그리고는 2층 회센터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회들이 배달되었다. 내륙 지방인 문경에서는 좀처럼 먹어보기 힘든 횟감들이었다. 군침이 돌고 소주 생각이 났다. 정임은 요거를 졸업한 후에 동창들과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한답시고 자주 소주를 마시곤 했었다. 소주 맛에 익숙해진 정임은 횟감을 보자 술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바로 마음에 둔 사람도 함께 있으니 금상첨화였다. 골치 아픈 일을 쉬이 잊어버리는 정임은 모든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 지금이라는 한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왕일병과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다. 연거푸 술잔을 들이키다 보니 정임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 말을 할 때마다 혀가 꼬부라지고 알 수 없는 말을 뱉어냈다. 그런데도 왕일병은 아무렇지 않은 듯 소주 3병을 거뜬히 비웠다. 역시 군인은 씩씩하고 늠름했다. 정욕이 넘치고 패기가 넘쳐 보였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임을 위해 왕일병은 정임을 부축하고 밖으로 나왔다. 해변에 설치해 놓은 벤치에 앉혀놓고
찬바람을 쏘였다. 근육질에 왕일병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얼마 동안 시원한 바다바람을 맞았다. 비릿한 해초 냄새와 왕일병의 살냄새가 뒤범벅되어 코끝을 자극했다. 정임은 순간적으로 이성의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것을 오빠가 요구한다면 하다가 생각이 호미해졌다. 왕일병은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술 깨는 약과 물병을 사들고 왔다. 그리고는 정임에게 건네며 저 마셔. 정임은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순간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오빠 하고 싶어? 왕일병은 뜬금없는 정임의 말에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웠다. 그리고는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대답이 없네. 무엇을? 섹스 같은 거. 정임이 그런 말을 하자 왕일병은 자신이 모렴치한 인간으로 보일까봐 조심해왔던 생각이 일시에 달아났다. 기다렸다는 듯이 왕일병은 정임의 입술을 훔쳤다. 오빠, 정임이 어때요? 그 말이 무슨 뜻? 오빠 신부감으로 물었어요. 왕일병은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이어대고 동그라미를 그렸다. 승낙 표시를 인지하게 된 정임은 가슴이 벅차서 오빠를 또다시 꼭 껴안고 입술을 포개었다. 왕일병은 마다하지 않고 비동적으로 응대했다. 한참 나이의 청춘인 그들에겐 모닥불처럼 활활 이성이 타오르는 정열적인 밤을 기약했으리라. 정임은 밤새도록 꿈을 꾸었다. 꿈이 핫수상하였다. 정임이 어떤 흰 거물에 갇혀있는 꿈이었다. 거물 안의 사람들은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어떤 사람은 메스를 들고 위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없이 웃음만 짓고 있었다. 그러다가 손가락질을 하며 정임을 가리키며 저녀는 미친년, 미친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기억이 흐릿해졌다. 또다시 꿈결에서 건물 밖에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무릉덩이에는 송사리 피라미대가 무리를 지어 헤엄을 치고 놀았다. 건물이 있는 잘 가꾸어진 잔디마당에는 장기와 까투리가 날아들었다. 꿩의 사육장처럼 보였다. 목가적인 저런 풍경에 마음이 흡족해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포크를 들고 정임의 눈을 후벼 파려고 해서 소리를 쳤다. 그러자 옆에서 자고 있던 언니는 무슨 악몽을 그리 꾸느냐고 빈잔을 주었다. 정임은 식은땀을 닦아내고 꿈의 필름을 역산하여 되돌려 보았다. 어떤 정신병원이라는 것이 선명했다. 왜 정신병원의 꿈을 꾸게 되었는지 정임은 알 수가 없었지만 왕 오빠와 무슨 연관성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정임은 어젯밤 꿈 얘기를 오빠에게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오빠는 알쏭달쏭하게 말로 머뭇거렸다. 오빠, 우리가 빨리 결혼하려면 직장은 있어야죠? 물론이지. 내게 대안이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요. 네 친구가 어떤 큰 병원의 원장으로 있어. 그때 가봐서 취직이 어려우면 일자리 하나 부탁해도 늦지는 않아. 그러고 보니 어젯밤 내 꿈 얘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네. 지금 생각해보니 오빠는 병원에 근무할 것 같다는 예감이 확실해요. 정임은 이런저런 토를 이어달고 주절거리며 주말을 오빠와 함께 보냈다. 꿈 얘기도 취업 얘기도 서로에겐 무언의 약속이라도 하듯이 은연중에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왕대필은 제대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취직 자리를 알아보려고 동분서주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취업이 되면 정임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현실은 취직이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우수한 대기업에는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그들이 가진 스펙과 경력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거기에 비교하면 왕대필의 스펙은 고작 안동전문대 회계학과 졸업이 전부였다. 현재의 사회 여건상 업체의 구인은 점차 줄어들고 산업 장벽은 그만큼 높아만 갔다. 그래서 왕대필의 도전은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정임은 속이 상했지만 오빠의 자존심을 꺾고 싶지가 않았다. 그런 정임의 마음을 익히 알고 있는 왕대필은 여러 날을 고민하고서 마지못해서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보기로 한다. 왕대필의 친구 최양달은 수도권의 소도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물론 부모가 물려준 가업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상당히 컸다. 주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는 병원이었고 그가 병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다. 원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왕대필이라고 하면 알아볼 겁니다. 경비실 직원은 원장실로 내선 전화를 걸었다. 원장실이죠. 여기 경비실인데요. 왕대필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원장님을 뵙겠다고 하는데요. 왕대필이 잠시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곧바로 원장실에서 들여보내라는 연락이 왔다. 왕대필은 경비의 안내를 받으며 원장실로 들어갔다. 이게 누구야? 친구가 어쩌길래 우리 병원을? 환자는 아니겠지? 물론 환자는 아니고 병원일로 바쁘시구먼. 내가 괜한 시간을 뺏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 괜찮아. 자, 이리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말해보시게. 말하기가 참 쑥스럽기도 한데 병원 일자리 하나 있으면 주시게나. 취직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해봤는데도 대기업은 엄두가 나지 않네. 무슨 과를 졸업했지? 전문대 졸업했어. 안동 전문대 회계학과. 그럼 됐어. 우리 원문과 직원이 결혼인데 입사서를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출근해. 왕대필은 친구의 도움으로 읍내에 있는 모 정신병원 원문과에 출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볼멘 소리를 하는 정임에게 우선 알려주었다. 정임은 오빠로부터 취직 얘기를 전해 듣고서 무덤덤했다. 정임이 예전에 꿈꾸었던 꿈 얘기와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정임은 이제부터 시집갈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필 오빠는 취직이 되면 곧바로 결혼하자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엄니, 나 시집갈래요. 신랑감은 있어? 예, 시골병원에 원무과에 근무하는 사람. 이제가 22살인데 청춘이 아깝지 않니? 대학도 못 갔는데 농사 짓기는 싫고 작은 엄지처럼 일찍 시집이나 갈래요. 그럼 그래라. 혼수는 어떻게 해줄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냥 새 잡는 새총 한자로 하고 물고기 잡는 어항이나 하나 사주세요. 무엇이 어째? 얘가 지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시댁에서 얼씨구나 좋아하시겠다. 미워하면 새총으로 쏴버리지 뭐. 그랬다. 정임은 주울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여장부여서 그런지 대범하고 엉뚱한 데가 있었다. 그로부터 달포가 지나고 나서 정임은 대필 오빠와 함께 인사차 시댁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혼수 문제를 상의하였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려운 형편인데 무리하게 준비하지 말라 하시기에 자초지종 신혼집의 상황을 설명해 드렸다. 신혼집은 병원의 사택으로 구했으며 사택에는 살림살이가
모두 완비되었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둘이 덮고 잘 원앙금 짐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었다. 워낙 생활이 궁핍하시던 시댁 부모님들도 아쉬움이 많았을 테지만 기꺼이 현실을 이해해 주셨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정임은 이부자리와 새총, 어항 하나만 준비해서 병원의 사택에 신방을 꾸렸다. 신랑은 원무과에서 온종일 업무를 보고 곧바로 사택으로 일찍 퇴근하였다. 정임은 시간이 나는 대로 어항을 들고 냇가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맛있는 요리를 하여 신랑을 맞이했다. 병원 진료가 없는 휴일에는 사택 주변의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을 새총으로 쏴서 잡기도 하고 앞마당에 놀고 있는 꿩을 잡아서 샤브샤브 요리를 해먹었다. 비록 쉬는 생활은 소박하고 단출했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신혼생활을 사택에서 하다 보니 월급이 꼬박꼬박 모였다. 돈이 모이자 왕대필은 곤히 우화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붕세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다. 정임은 신랑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 붕세는 날개의 길이만 3,000리이고 한번 태풍을 일으켜 날게 되면 6개월 동안 하늘을 날아다녀야 하는 구속력이 있기에 자유를 잃게 된다는 환경을 정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정임은 나중에야 신랑이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꿈은 쓸데없는 욕심이라고 적극적으로 말렸다. 일찍이 경허선사가 말한 근원으로 돌아오라는 참뜻을 정임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왕대필은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으로 창업을 결심하고 정임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병원에 사표를 냈다. 토목 건축업을 생각하고 있었다. 때마침 온 나라는 천지사방에서 아파트 건설 붐이 활활 타오를 때였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건설 200만 호의 청사진 때문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총 가구 수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었다. 그로 인하여 얼마 전부터는 병원 앞에 있는 야산에도 불도저와 포크레인이 들어가 산을 밀어내고 고기를 잡아먹었던 냇가에도 도로를 만드는 준설 공사를 시작했다. 병원을 나온 왕대필은 대정건설을 창업했다. 부부의 이름의 가운데 글씨를 딴 상호였다. 아파트를 짓고 남은 자투리 땅을 매입하여 빌라를 짓고 분양을 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선 분양이 되었고 모두가 완판이 되었다. 건축 경기가 장작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화랑기라서 왕대필이 창업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사업은 고공행진을 했다. 곤이 태풍을 불고 삼천리 날개를 펄럭이고 붕세가 되어 날아가고 있었다. 사업이 고공행진을 하자 왕대필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고급 세단을 타고 골프를 치고 요정을 들락거리고 고급 양주를 마셔댔다. 재벌이 남부럽지 않은 부자 행세를 하고 다녔다. 허세는 점점 늘어가고 감당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대정건설이 짓는 빌라는 족족 완파되는 신화가 계속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금융위기를 눈치챈 회사들은 경기가 나빠지자 사업을 축소하려고 매각을 시도하는데 왕대필은 고이자율의 캐피탈 자금까지 빌렸으며 회사들을 인수했다. 사업장만 헤아려 보면 거대한 그룹이 되었다. 왕대필은 점점 기고만장해지는 반면에 정임의 걱정은 태산처럼 쌓여만 갔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요원한 것도 없는 것이 인생살이였다.
그렇게 잘 나가던 왕대필의 사업도 환란이 불어닥치자 그만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부귀와 영화도 하루아침에 바람처럼 날아갔다. 성업을 대비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낭비한 생활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차입한 빚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엎치고 덮친 격으로 지어놓은 건물마저 분양이 되지 않아 남아 돌았다. 차입금을 갚으라는 대부업체들의 독촉장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협박까지 당하여 공포감이 극도로 심해졌다. 그래서 이를 모면하고자 고가로 매입한 공장들을 헐값으로 되팔아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마침내 왕대필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사라지자 새로운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혼자서 모든 짐을 떠안고 가려는 극단적인 생각이었다. 모든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할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실행하기에 앞서서 고별 인사라도 할 겸 사업을 할 때 도와주었던 김아담을 찾아갔다. 왕대필은 김아담과 술을 주고받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술잔 속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출렁거렸다. 만감이 교차하였고 슬픔의 눈물이 주저없이 흘러내렸다. 김아담이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왕대필은 별일 아니라고 하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렇다고만 했다. 김아담도 일찍이 어머니를 잃은지라 그 마음 이해하였기에 다독여 주었다. 서로는 슬픔을 달래가며 술병을 비워냈다. 얼마 후 왕대필은 술기운에 몸이 쓰러졌다. 마담이 자세를 바로 고쳐주려고 하는데 왕대필 속주머니에 있는 편지를 보았다. 궁금한 생각이 들어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편지가 아니고 유언장이었다. 화들짝 놀란 김아담은 정신을 가다듬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왕대필의 처인 정임에게 전화했다. 가타부타 묻지 말고 요정으로 빨리 오라고 하였다. 남편의 사정을 모르는 정임은 남편의 꼬라지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 해결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술독에 빠져있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서 소리치려고 하는데 김아담이 소매를 끌고 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편지를 보여주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편지를 읽고 난 후 정임은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가버렸다.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홀 안으로 들어와 남편을 보듬어 주었다. 정임의 품에서 잠을 깬 왕대필은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왕대필은 여러 날 동안 잠을 통 이루지 못했다.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죽지도 못했으니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세상에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왕대필은 그 귀한 목숨을 쉽게 버리려고 하다니 그 심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왕대필은 여러 날 생각하고 결심한 대책은 정임과의 이혼이었다.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보존해주는 명분이었다.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 왕대필은 아니 정임에게 자신의 입장을 토로했다. 여보, 잠시 내 말 좀 들어주소. 내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동기 또한 용서를 바라오. 우리에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세상사였는데 사업이 망하다 보니 이젠 빈털터리가 다 되었소. 나머지 일부는 가족이라도 건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이혼을 합시다. 네? 그게 말이나 돼요? 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현실이 막막한데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럼 위장으로 이혼을 해요. 애들은 내가 부양할 테니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새끼들은 길거리에 나앉지 않으니 괜찮아요. 그런 연휴에 회사를 부도를 내든 말아먹든 마음대로 하세요. 22살 어린 나이에 왕대필의 아내가 된 정임은 결혼 15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 사실혼 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남이라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다.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한 궁여지책이 종종 의지와 무관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이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임은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혼을 빌미로 왕대필은 회사 사무실에서 숙직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다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때가 되면 도둑고양이처럼 집을 넘나들었다.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부부는 점점 낯설어지고 어린아이들의 낯가림이 심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부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많아졌다. 왕대필은 이혼을 한 후에 6월이 지나고 나서 최종 부도를 냈다. 드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만큼 바람을 만들지 못하고 몸집만 불린 것이 화근이 되었다. 붕새는 날지도 못하고 땅으로 추락하여 산산조각이 났다. 어떤 조각은 물고기 밥이 되었고 또 어떤 조각은 딱새의 먹이가 되기도 했다. 이젠 왕대필의 사업은 더는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 왕대필은 환상이 깨지고 삶의 의욕도 사라졌다.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만이 철학적 고뇌로 다가왔다. 그 고뇌는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었고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해야 했다. 정임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안토니오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4개를 들으면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였다. 전화벨이 울리자 소화기를 들고 창문가로 다가가서 전화를 받았다.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하더니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붕새가 아니면 곤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불탔기 때문이다. 정임이 찾아간 곳은 주부 사원을 모집하는 회사였다. 그곳에서 정임은 사업 설명회를 들었다. 판매 상품도 다양했고 열심히만 하면 가게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나고 정임은 그 회사에 지원서를 냈다. 그리고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나서 곧바로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다.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이 집안일을 도맡아 해줘요. 내가 일을 해서 가게를 꾸려나가 볼 테니. 정임이 말을 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붕새가 데려다가 날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산산조각이 났으니 더 이상 무슨 낯짝이 있겠냐는 듯이. 여보, 뭐 말이라도 해봐요.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안해서 그래요? 왕대필은 묵묵히 아내의 투정을 듣고만 있었다. 지워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자괴감, 허무감, 우울감만이 밀려들 뿐이었다. 그러다가 아내의 성화에 더는 참지 못하고 무슨 말이라도 아내에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여보,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았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라고 말을 했다. 정임은 남편에게서 이런 승낙을 받고 나서부터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정임의 나이 이제 40대 중반이었다. 지금까지 잘 관리해온 몸매는 군살이 전혀 없고 날씬한 체형을 유지했다.
언뜻 보기에도 30대 기부인처럼 보였다. 그런 연유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 미혼인 줄 알고서 청혼하는 사람도 있었고, 돌싱녀로 알고 재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정임은 남편 하나만을 믿고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기에 정중하게 사양을 하였다. 정임은 여고 시절에 펜팔을 주고받으며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있었다. 이름만 알 뿐 얼굴도 몰랐다. 하지만 그때의 마음은 처녀의 순결과 어린 순정이었다. 미생의 상대가 연이 닿지 않아 짝사랑에 그친 적도 있었지만 현재의 남편을 정임은 첫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왔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세상이 우리를 속여도 그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함께 해왔다. 정임이 가장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녀의 나이도 이젠 50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기쁘고 보람된 일도 참으로 많았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정임은 늘 가족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었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그러한 열정이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았고 노력한 보람으로 얼만큼의 재산도 불릴 수 있었다. 남편이 붕세가 되려고 하다가 날려버린 채무도 갚아주고 남편의 신용까지 회복시켜 주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 말이 이치에 딱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성인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틀림없이 귀담아 새겨야 함은 맞는 것 같다. 곤이라고 했다. 북극에 사는 작은 물고기였다. 그 물고기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붕세가 되는 꿈이었다. 넘치면 부족하만 못하다고 말을 한다. 세상 이치는 자신에게 딱 맞는 그릇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학에 다리는 기르나 자르려고 하면 근심이 되고 오리의 다리는 짧으나 이으려 하면 걱정이 된다. 바로는 자루가 필요 없고 조리는 세는 것이 마땅하다. 왕대필은 비로소 경어선사의 인생사 철학이 담긴 선시를 자주 생각해보곤 한다. 자신을 좀 더 알아가고 성숙해짐에 대한 깨달음일 것이다. 여보, 지금도 펜팔 상대가 누구였는지가 궁금하네요. 궁금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당신을 만난 후로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여보, 지금에 와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였어요. 네? 그동안 비밀로 간직해오던 사실을 왕대필은 아내 정임에게 고백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정임은 황당했지만 그런 숭고한 첫사랑이 앞으로도 영속되기를 기원하는 듯 정임의 눈가에는 굵은 이슬방울이 맺혔다.